불안은 바로 찾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기분, 마치 집안의 공기가 더 짙고 무거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것을 날씨 탓으로 돌렸다. 창밖의 회색빛, 울고 있는 듯한 하늘이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키릴은 평소처럼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는 늘 회의 아니면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나는 어떤 파트너인지 더 이상 묻지 않은 지 오래였다. 대답은 항상 같았다. 라라, 숲이 아니야 직원 사업이야. 그의 차가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막 오븐에서 닭고기를 꺼내고 있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기보다는 잠시 멈칫하고 멎어버리는 느낌이었다. 불길한 징조.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는 혼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넓은 등 뒤에는 마치 기둥 뒤의 참새처럼 앳된 소녀가 숨어 있었다. 앵무새처럼 화려하고 분홍색 머리, 짧은 청바지 재킷,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 그리고 커다란 겁먹은 듯 도발적인 눈의 그녀는 바퀴 달린 큰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키릴은 문을 닫고 일부러 타일 바닥을 시끄럽게 쿵쿵 밟으며 신발을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흡족하고 뻔뻔스러운 미소가 감돌았는데 그것은 그가 유리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자신을 세상의 왕이라고 여길 때 짓는 바로 그 미소였다. 라라, 안녕. 그는 나를 보지 않고 툭 던졌다. 우리가 짐이 좀 있어? 크슈샤, 좀 도와줘. 소녀 크슈샤는 자신의 가방을 밀고 들어왔고 그 바퀴 소리는 현관의 장송곡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침묵했다. 공기가 사라졌다. 나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15년을 함께 산 40살 남편과 겉보기에는 20살이 조금 넘었을 이 크슈샤를. 키릴, 이게 무슨 뜻이야? 내 목소리는 둔탁하고 낯설게 들렸다. 그는 마침내 나를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즐거운 계산만이 있었다. 라라, 소개해. 이쪽은 옥사나야. 크슈샤라고 불러도 돼. 이제 우리와 함께 살 거야. 그는 새 토스터를 샀다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간단하게 말했다. 나는 소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척하려고 턱을 치켜들었지만 나는 그녀의 입꼬리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와 함께 산다니 무슨 말이야. 나는 간신히 혀를 굴렸다. 그 말 그대로야. 그는 그림처럼 두 팔을 펼쳤다. 라리사, 제발 소란 피우지 마. 난 다 결정했어. 집은 크고 방은 많아. 모두에게 충분한 공간이 있어. 당신은 2층의 당신 방에서 지내고 크슈샤와 나는 아래층 우리 방에서 지낼 거야. 모든 게 공평해. 모든 게 공평해. 이 말이 내 명치를 강타했다. 나는 우리 방 문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15년 동안 잠을 잤던, 내가 유산했을 때 울었던,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약속하며 나를 위로했던 그 방. 저희는 키릴과 서로 사랑해요. 소녀가 얇고 불안한 목소리로 끽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말은 도전적이었다. 나는 다시 남편을 보았다. 사랑한다고 혹시 그가 그녀에게 가르친 걸까? 애인의 아내를 만날 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알려준 걸까? 너 완전히 미쳤구나. 말이 터져나왔다. 키릴은 마치 내가 저속한 말을 한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자, 시작됐군. 히스테리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 난 당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야. 주목해. 난 문명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야. 우린 성인이야. 나는 사냐에게 감정이 있지만 당신에게도 익숙해. 당신은 좋은 아내고 요리도 맛있게 하잖아. 왜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없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 키릴? 정신병원에서? 유럽에서. 그는 오만하게 선언했다. 자유로운 관계. 당신은 나에게 있어 꽤 현대적인 여자잖아. 시골 할머니도 아니고. 그러니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옥사나는 남아.
그녀의 짐을 정리해야 해. 그는 여행 가방으로 다가가 지퍼를 열었고 싸구려 화려한 속옷 더미가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그 레이스 조각들을 바라보았고 내 안의 모든 것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도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과 귓가에 울리는 정적만이 있었다. 옥사나는 용기를 내어 키릴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기댔다. 키류샤, 제가 할까요? 라리사 예브게니예브나께서는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라리사 예브게니예브나? 그녀는 나를 이름과 부칭으로 불렀다. 키릴은 그녀의 분홍색 머리를 쓰다듬었다. 겁내지 마, 아가. 그녀는 익숙해질 거야. 그렇지, 라라. 당신은 내 똑똑한 사람이야. 모든 것을 이해하잖아. 그는 자신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무죄를 확신하며 나를 위해서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었다. 그가 이 집을 샀고 모든 것을 지불했으며 나는 단지 인테리어의 일부, 편리하고 익숙하지만 새로운 밝은 디테일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금 옆으로 밀어낼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접시를 깨거나 이 여자의 염색한 머리채를 잡아야 할 바로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절대적인 귀를 먹먹하게 하는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두꺼운 유리 덮개로 씌워진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보았고 들었지만 감정은 전달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키릴은 소동을 기다렸다. 그는 그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눈물, 비명에 즐거워했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중요성, 나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확인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는 관대하게 나를 달래고 은혜로운 듯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반복했을 것이다. 옥사나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합법적인 아내를 히스테리로 몰아넣는 것은 그녀의 승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지 않았다. 좋아요, 키릴. 나는 잔잔하고 무색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 둘 다 멈칫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키릴은 심지어 입을 벌렸다. 그 흡족한 미소는 천천히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당혹감이 대신했다. 뭐가 좋아? 그가 되물었다. 다 이해했어. 당신이 다 결정했으니 그냥 있게 해. 나는 그들을 가구 두 개처럼 지나쳐 부엌으로 가서 오븐을 껐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그렇게 안락하게 느껴졌던 구운 닭고기 냄새가 이제 구토를 유발했다. 키릴이 나를 따라왔다. 옥사나는 자신의 열린 여행 가방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며 현관에 남아있었다. 라라, 진심이야. 그가 가까이 다가와 내 눈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소란 없이, 그 모든 것 없이? 나는 그에게 돌아섰다. 무슨 소용이야, 키르. 소란이 무슨 소용인데? 당신이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어. 당신이 그녀의 속옷을 내 바닥에 쏟아부었어. 당신이 그녀가 여기서 살 거라고 말했어. 결정은 내려졌어. 내 비명이 뭘 바꿀 수 있는데? 그는 분명히 당황했다. 나의 얼음장 같은 평온함은 그의 모든 시나리오를 망가뜨렸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폭풍을 준비했는데 잔잔한 바람을 맞은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여서 기뻐.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똑똑한 여자라는 걸 알았어. 똑똑한 여자. 묵묵히 모욕을 감수하고 어떤 굴욕이든 받아들이는 여자. 다만 지금은 안 돼, 알았지? 나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녀가 자리를 잡게 해. 하지만 모든 대화는 저녁 식사 후에. 무슨 또 다른 대화? 난 우리가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다 해결된 건 아니야. 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힘이 없어. 저녁까지 시간을 줘, 부탁이야. 나는 이 말에 가능한 모든 피로와 순종을 담았다.
그는 내가 꺾였고 체념하고 소화할 시간을 요청한다고 믿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믿었다. 남자의 자아란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반영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알았어. 그는 관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여보, 쉬어. 내가 다 이해해. 당신에게는 충격일 거야. 크슈샤와 내가 잠시 여기서 조용히 정리할게. 그는 현관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었다. 아가, 괜찮아. 라리스카는 제정신이야. 가자, 우리 방 보여줄게. 그들이 여행 가방을 침실로 끌고 가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침실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들의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창밖을 보았다. 눈물은 없었다. 오직 혐오감이라는 하나의 감정만이 있었다. 그리고 메트로놈처럼 머릿속에서 울리는 차갑고 명확한 생각, 참아. 그저 저녁까지 견뎌. 나는 전화를 꺼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나는 해냈다. 연락처에서 엄마 번호를 찾아 짧은 메시지를 썼다. 엄마, 때가 됐어.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와, 코드레드. 답장은 1분 후에 왔다. 한 단어. 알겠다. 나는 전화를 치우고 세 사람을 위한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나이프, 포크, 접시. 나는 자동 인형처럼 움직였다. 내 몸은 익숙한 행동을 수행했지만 정신은 멀리 있었다. 그것은 이미 다가올 저녁의 시나리오를 재생하고 있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엄마와 내가 1년 이상 전에 계획했던 시나리오, 이 만약의 경우가 닥쳤다. 키릴과 그의 크슈샤는 침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곳에서부터는 낄낄거리는 소리, 조각난 문구, 그녀의 전화에서 나오는 음악이 들려왔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물건들이 옷장 속 내 물건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녀의 싸구려 향수가 우리 친구 냄새와 섞이는 것을 상상했다. 구토가 다시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나는 억지로 일에 집중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그것은 부조리하고 이상하게 보였지만 내 계획의 일부였다. 계획의 이름은 별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항복 별표이었다. 때가 될 때까지는 나는 샐러드용 채소를 썰었다. 칼이 도마를 두드렸다. 하나, 둘, 셋, 리듬감 있게 진정시키는 듯 했다. 칼의 매번의 타격은 내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메아리쳤다. 너는 이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개자식아. 30분 후, 키릴이 수건 한 장만 허리에 두른 채 혼자 침실에서 나왔다. 축축하고 김이 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아, 운전 후 샤워가 최고야. 그는 냉장고로 향하며 길게 말했다. 라라, 맥주 있어? 이런 일을 축하해야지. 아래 칸에 나는 오이를 써는 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병을 꺼내 라이터로 요란한 펑 소리를 내며 따고는 크게 몇 모금 마셨다. 크슈아도 지금 샤워하러 갈 거야. 그는 말했다. 부끄럽대. 당신은 그쪽으로는 잠시 가지 마. 소녀를 당황하게 하지 않게. 내 집에서 내가 매주 윤이 나게 닦는 욕실에서 소녀를 당황하게 하지 않게? 알았어. 나는 마찬가지로 잔잔하게 말했다. 그가 내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그의 축축한 피부를 느끼며 굳었다. 그의 샤워젤 냄새는 다른 사람의 달콤한 향과 섞였다. 라라, 나는 당신의 이해심에 진심으로 감사해. 그가 내 뒤통수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들처럼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우리는 아직 잘 살 거야.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나는 침묵했다. 만약 지금 입을 열었다면 비명이 터져 나왔을 것이다. 나는 그저 계속 토마토를 썰었다. 빨간 주스가 피처럼 도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분명히 나의 침묵은 그를 만족시켰다.
그는 손을 치우고 맥주를 들고 거실에 TV로 갔다. 침실 문이 다시 삐걱거렸고 옥사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도 수건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마른 엉덩이를 간신히 가렸다. 머리는 젖었고 분홍색 가닥들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그녀는 완전히 아이 같았고 가련하고 어리석어 보였다. 그녀는 주인 행세하듯 부엌을 훑어보았다. 와, 여기는 단출하네요. 그녀는 매달린 찬장 중 하나를 열며 길게 말했다. 이 접시는 이케아 거예요. 응이 나는 계속 샐러드를 만들었다. 키릴이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그가 우리 벽지에 이 꽃무늬 대신 현대적인 스타일로 리모델링하자고 약속했어요. 너무 나프탈렌 냄새 나고 촌스러워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이 얇고 끽끽거리는 목소리를 영원히 닥치게 하려면 얼마나 세게 때려야 할까? 내 손의 칼은 매우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당신들 커튼은 정말 끔찍해요. 먼지 모으는 것들이에요. 블라인드나 로만 쉐이드를 달아야 해요.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와 접시에서 치즈 조각을 집어들었다. 키릴이 당신들이 돈 쓰는 법을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는 그렇게 많이 버는데 연금 생활자처럼 살고 있잖아요. 촌스러워. 나는 칼을 내려놓고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시선은 분명히 무서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움찔하며 침을 삼켰기 때문이다. 바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바꿔. 커튼, 벽지, 식기, 모든 걸 바꿔.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할 수 있다면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그 말 그대로야. 나는 다시 칼을 들었다. 저녁에 모든 것이 결정될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요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 오늘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할 거니까. 나는 그녀에게 내 가장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소녀는 뒷걸음질 치며 샤워에 대해 중얼거리고는 복도로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정적은 도마 위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그가 어떤 코미디를 보고 있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키릴의 큰 웃음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는 행복했다. 초인종 소리는 키릴의 비명 후 식탁 위에 드리워진 귀가 먹먹할 듯한 침묵 속에서 총성처럼 울렸다. 그의 들렸던 주먹은 공중에 멈췄다. 그의 얼굴의 분노는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띵동 띵동 띵동. 초인종은 끊임없이 울렸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키릴은 어리둥절하게 나를 보았다가 문을 보았다. 누구야? 당신 누구 기다리고 있어? 나. 아니, 나는 얼굴에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속으로는 환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왔다. 혹시 이웃인가? 이 시간에 왜 온 거지?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 장면은 망가졌다. 그의 의로운 분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수그러들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이마를 쳤다. 아, 젠장. 맞다. 완전히 잊었어. 그는 옥사나에게 몸을 돌렸고 그의 입술은 다시 흡족한 미소로 늘어났다. 아가, 걱정 마. 내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오늘이 새로운 삶의 시작인 만큼 저녁 식사가 축제 분위기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4가지 치즈 피자랑 축하할 좋은 샴페인을 주문했어. 그는 나의 닭고기를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이런 저녁에 이런 뻔한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순 없지? 옥사나는 즉시 환하게 빛났다. 그녀의 두려움과 굴욕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 키류샤, 정말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럼 그는 어깨를 펴고 다시 주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내 여자들을 위한 모든 것. 띵동. 초인종 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간다. 가. 키릴은 문 쪽으로 소리쳤다. 무슨 배달원이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그는 으스대며 티셔츠를 정리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우리의 작은 가족 축제는 계속돼. 지금 열고 사랑을 위해 샴페인을 마시자. 그는 옥사나에게 윙크했고 그녀는 이미 기대감에 킬킬거리고 있었다. 그는 문 뒤에 피자 상자를 든 배달 소년이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몰락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그의 등 뒤를 바라보았고 그가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나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래, 키릴, 열어. 그가 돌아섰다. 당신에게 온 손님이야. 나는 되풀이했다. 내 목소리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위협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평온한 기대감만이 있었다. 무언가가 그에게 느껴지기 시작한 듯 했다. 그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자물쇠의 열쇠를 돌렸다. 딸깍. 그는 문을 당겨 열고 문지방에 굳어섰다. 나는 누가 서 있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은 보았다. 자신감, 즐거운 기대감, 오만기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의 얼굴에서 날아갔다. 남은 것은 창백한 당혹감의 가면뿐이었고 그것은 빠르게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진정한 동물적인 두려움. 쥐가 고양이를 볼 때 가지는 그런 두려움. 안녕하세요. 옐레나 세르게예브나. 그는 간신히 말을 짜냈다. 그의 어깨 너머로 나는 어두운 코트를 입은 엄격한 실루엣을 보았다. 엄마가 왔다. 쇼가 시작된다. 엄마는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키릴을 귀찮은 커튼처럼 어깨로 밀어내고 현관으로 성큼 들어섰다. 키가 크고 자세가 곧으며 완벽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와 얼음장 같은 푸른 눈을 가진 그녀는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추방된 여왕처럼 보였다. 엄격하고 위압적이며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키릴은 그녀 뒤로 물러나면서 마치 집에 자연재해를 가두려는 듯 문을 닫았다. 옐레나 세르게예브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는 기다리지 않았는데. 알고 있다. 엄마는 건조하게 내뱉었다. 그녀의 시선은 차려진 식탁을 스쳤고 와인병에 머물렀다가 포크를 든 채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응시하는 옥사나에게 박혔다. 엄마는 옥사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리고 평가하듯 훑어보았다. 마치 곤충학자가 희귀하지만 꽤 불쾌한 벌레를 살펴보는 것처럼 분홍색 머리, 짙은 화장, 싸구려 드레스. 평결은 즉시 내려졌다. 저녁 인사드립니다. 키릴. 손님을 받고 있나 보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이 울렸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옥사나는 그녀의 시선 아래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모든 가식적인 대담함은 사라졌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불분명한 끽 소리만 낼 수 있었다. 키릴은 첫 충격에서 벗어나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옥사나를 가로막았다. 옐레나 세르게예브나, 이쪽은 옥사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엄마는 잘라 말했다. 나는 내 딸의 집에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물었다. 사실 이곳은 제 집이기도 합니다. 키릴이 버럭 소리쳤다. 그리고 누가 이 안에 있을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옅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그것은 비명보다 더 무서웠다.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사위.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어? 이 순간부터 이것은 전적으로 내 일이다. 그녀는 장갑을 벗어 핸드백과 함께 현관의 서랍장 위에 놓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정교하고 정확하며 숨겨진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주인이었고 모두가 그것을 느꼈다. 라리사, 딸, 괜찮니? 그녀는 나를 보았고 그녀의 얼음 같은 눈 속에서 잠시 따뜻함이 스쳤다. 네, 엄마.
이제는요. 키릴은 나와 엄마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거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의 완벽한 계획이 눈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이제는 괜찮다니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연극이에요. 당신들 짰어요. 목소리 낮춰 키릴 엄마는 식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앉아. 이야기가 심각해질 거야. 그리고 너도. 그녀는 옥사나 쪽을 턱짓했다. 앉으라고 조언할게. 어쩌면 이 식탁에 앉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옥사나는 다리가 잘린 것처럼 의자에 털썩 앉았다. 키릴은 주먹을 쥐고 거칠게 숨을 쉬며 서 있었다. 저는 앉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내 집에 침입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려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내 집이라고? 너는 그렇게 확신하니? 엄마는 천천히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절대적으로요? 집은 결혼 중에 샀고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제가 유일한 소유자입니다. 라리사는 제 아내로서 여기에 거주할 권리 외에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는 외운 주문처럼 한숨에 내뱉었다. 이것이 그의 최대 강점, 그의 갑옷이었다. 그는 그것이 뚫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변호사라 엄마는 다시 비웃었다. 참으로 나쁜 변호사를 찾았구나, 키릴. 아주 나쁜. 아니면 내가 그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았거나. 그녀는 테이블에서 핸드백을 가져와 걸쇠를 딸깍 소리내며 얇은 가죽 파일을 꺼냈다.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어진 침묵 속에서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좋아. 내가 그렇게 서류를 좋아하니 서류의 언어로 이야기해보자.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키릴은 당혹감과 커져가는 불안감으로 파일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며 그의 갑옷이 방금 금이 같다는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키릴은 파일을 노려보며 도전적으로 물었다. 뭘 보여주려는 겁니까? 혼인증명서요. 저도 봤습니다. 법에 따르면 결혼 중에 구입한 모든 것은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집이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라리스카는 최선의 경우 긴 재판 끝에 일부 지분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제 집이고 제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옥사나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에 살게 될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는 소리 질렀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얼음 뱀처럼 휘감기 시작한 두려움을 소리로 이겨내야 했다. 엄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파일에서 몇 장의 종이를 차분하게 꺼냈다. 내 말이 하나는 맞다, 키릴. 결혼 중에 모은 재산은 정말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다. 하지만 하나의 작지만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지? 그녀는 그의 앞에 첫 번째 서류를 놓았다. 이것은 내 계좌의 은행 명세서다. 그녀는 손톱으로 종이를 두드렸다. 액수가 보이니? 1000만 루블. 날짜는 2015년 5월 5일. 키릴은 멍하니 숫자를 응시했다. 그래서요. 돈이 있었다니 축하합니다. 그게 제 집과 무슨 상관입니까? 엄마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내 사랑하는 사위, 공증된 증여 계약서다. 이에 따라 크냐제바 옐레나 세르게예브나는 그녀는 각 단어를 또렷하게 발음하며 천천히 말했다. 내 딸 모로조바 라리사 예브게니예브나에게 1000만 루블의 금전적 금액을 증여한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 말이 공기에 스며들게 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키릴, 여기 작은 줄이다. 내 형편없는 변호사가 분명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지. 그녀는 다시 손톱으로 종이를 두드렸다. 이번에는 다른 단락이었다. 명확한 목적 지정, 인용한다. 모로조바 라리사 예브게니예브나를 위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주소, 모스크바시, 베료조바 거리, 7번지 즉 바로 이 집이다.
키릴의 얼굴은 천천히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 빨간색에서 회색으로. 그는 종이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의 눈에 이해의 공포가 반영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는 세 번째 서류를 그 위에 놓았다. 매매 계약서. 날짜는 2015년 5월 6일,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리고 내 딸의 계좌 명세서, 내가 증여한 바로 그 돈이 한 푼도 남김없이 판매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명세서. 그녀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방금 복잡하지만 성공적인 절단 수술을 마친 외과 의사의 시선이었다. 자, 이제 키릴 안드레예비치, 초보자를 위한 법률 수업이다. 러시아 연방가족법 제36조에 따르면 배우자 중 한 명이 결혼 기간 동안 증여, 상속 또는 기타 무상 거래로 받은 재산은 그의 개인 재산이다. 배우자 중 한 명의 개인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그의 개인 재산이다. 침묵.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째깍, 째깍. 이 집에서 그의 권력의 마지막 초를 세고 있었다. 이건 위조야. 그는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럴 리가 없어. 모든 것은 공증인에 의해 인증되었다네, 얘야. 확인해봐도 좋다. 원본은 은행 금고에 있다. 이건 사본일 뿐이지. 내 기억을 되살려주려고 특별히 준비했다. 너는 그때 정말 좋아했었지요. 옐레나 세르게예브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멋진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기억나니? 너는 직접 뛰어다니며 모든 서류를 작성했고 라리사가 서류 작업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집을 내 명의로 등기하려고 너무 서둘렀지. 그래서 내 아내가 서명한 증여 계약서를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 너에게는 소유권 증명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중요했지? 너는 그것에 도취되었다. 그녀는 다시 얼음장 같은 비웃음을 지었다. 그러니 키릴 안드레예비치, 너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손님이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군. 이 집은 첫 번째 벽돌부터 마지막 목까지 내 딸의 소유다. 오직 그녀만의.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황, 불신, 증오가 있었다. 그는 속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15년 동안 그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았지만 실제로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선견지명으로 사준 집의 세입자에 불과했다. 너는 알고 있었어. 그가 속삭였다. 너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알고 있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깨달음이 그에게 쇠망치처럼 내리쳤다. 그는 휘청거리며 손으로 식탁을 짚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의 모든 가식적인 허세, 그의 모든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발밑의 땅이 방금 무너져 내린 당황하고 굴욕당한 남자뿐이었다. 아니, 그가 속삭였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옥사나는 그를, 엄마를,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작은 뇌는 열렬히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왕은 벌거벗었다. 그녀의 부유한 남자와 거대한 집은 방금 호박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넘실거렸다. 그녀는 잘못된 말에 돈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가, 엄마가 조용하지만 위압적으로 말했다. 이 단어는 선고처럼 들렸다. 키릴은 고개를 들었다. 뭐요? 내가 말했다. 내 딸의 집에서 나가? 15분 안에 내 물건을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둘 다 그녀는 옥사나를 보았고 그녀는 그 시선에 의자 깊숙이 웅크러들었다. 그리고 너도, 아가씨. 라리사의 침실에서 내 속옷을 챙기고 꺼져. 키릴은 폭발했다. 당신들 둘 다 미쳤어. 나는 안 나갈 거야. 여기는 내 집이야. 나는 여기서 살아. 나는 여기에 주민등록되어 있어. 당신들은 나를 쫓아낼 권리가 없어. 경찰을 부를 거야. 불러, 엄마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경찰관들에게 이 모든 서류를 기꺼이 보여주고 불법 침입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유치장에서 관계를 정리하며 밤을 보내고 싶니? 전화해. 전화기는 가지고 있을 거라 믿는다. 키릴은 전화를 움켜쥐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떨렸다. 그는 그녀가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다. 엄마는 전직 민사 변호사였다. 그녀는 법을 그가 구구단보다 더 잘 알았다. 이 서류들을 본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그녀 편을 들 것이다. 그의 경로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가련하고 애원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라라, 라로치카, 엄마한테 말해줘.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 15년 동안 함께 했잖아. 내가 실수했어. 누가 안 그래? 악마가 씌었었어. 라라, 이건 그냥 바람이었잖아. 알잖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는 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문둥병 환자를 피하듯 뒤로 물러섰다. 만지지 마. 라리사, 용서해줘. 내가 바보였어. 다 이해했어. 내가 지금 당장 그녀를 쫓아낼게. 크슈샤, 짐 싸서 꺼져. 그는 애인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고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번뜩였다. 뭐, 키릴.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당신이 맹세했잖아요. 내 약속 가지고 지옥에나 가. 그는 가성으로 소리치며 무너졌다. 당장 여기서 나가. 그것은 역겨웠다. 그는 비참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을 왕이라 칭했던 남자가 이제 덫에 걸린 쥐처럼 부엌을 배회하며 자신의 피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잡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라라, 엄마에게 말해줘.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 다시 잘 될 수 있어. 그는 다시 나에게 돌아섰고 그때 나의 유리 덮개가 금이 갔다. 내가 이 저녁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의 그의 거짓말과 경시에 대해 쌓아왔던 모든 고통, 모든 굴욕, 모든 분노가 터져나왔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오늘 모든 것을 직접 말했어, 키릴. 당신이 다 결정했어. 우리는 크고 현대적인 가족이야. 단지 이 가족에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어. 이제 가 내 집에서 나가. 마지막 2단어, 내 집을 나는 힘주어 말했다. 그는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가 앞으로 나섰다. 시간 다 됐어. 내 물건은 나중에 내 입회하에 목록에 따라 가져가.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것만 챙겨. 그리고 열쇠. 집과 차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놔. 참, 차도 라리사 명이야. 내가 잊었을까 봐. 그는 증오의 찬눈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복종했다.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 쾅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던졌다. 당신들 둘 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쉬쉬거렸다. 가. 엄마는 손을 흔들었다. 지체하지 마. 그는 자신의 재킷을 움켜쥐었다. 옥사나는 훌쩍이며 반쯤 비어있는 여행 가방을 들었다. 그들은 현관으로 나갔다. 나는 그가 신발을 신으며 이를 갈며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이 꽝 닫히고 집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물러가면서 그 뒤에 공허함을 남겼다. 나는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엄마가 내게 다가와 어깨를 안아주었다. 다 끝났어, 딸. 그리고 그때서야 나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허락했다.